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6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아내 지혜와는 결혼한 지 26년째, 대학생 딸과 고3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죠.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네요. 작년 가을, 아내의 새로운 취미 하나가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중년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응원했는데 알고 보니 사진 뒤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아내의 모습, 생소한 용어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 출사라는 것들. 하지만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추측보다는 증거로. 그렇게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아내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거실 테이블 위에 검은색 카메라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지혜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졌다면서 친구 소개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결혼 후 줄곧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매달렸던 아내가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다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더구나 48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도 대견했고요. 그날부터 아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20년 넘게 거의 맨얼굴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물어보니 사진을 배우니까 자신도 예쁘게 나오고 싶어진다고 하더군요. 4월 들어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사라는 걸 간다고 하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출장 촬영의 줄임말로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 좋은 장소에 가서 함께 사진을 찍는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아내를 보며 처음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던 아내를 생각하면 이해할 만했어요. 그런데 5월쯤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사에서 돌아온 아내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냥 밝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애하는 여자애처럼 들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웃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며 싱글거리기도 했어요. 그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냥 새로운 취미에 빠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불편했거든요. 5월 말부터 아내의 출사 패턴이 규칙적으로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가서 저녁 7시쯤 돌아오는 것이 일정해졌어요. 처음엔 동호회 활동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아내가 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카메라 가방을 챙기는 것은 당연했지만 화장을 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2배는 길었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정성스럽게 바르는 모습이 마치 데이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옷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어보니 사진 동호회에서는 서로 모델이 되어주기도 한다면서 예쁘게 입고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특히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같이 보자고 했더니 괜찮다면서 휴대폰을 재빨리 덮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쓰곤 했는데 이제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카톡 알림음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울렸고요. 더 이상한 건 통화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이제는 발코니로 나가거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동호회 사람들과 다음 출사 일정을 조율한다고 했어요. 7월 첫째 주 토요일,
아내가 출사해서 돌아온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뭔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늦은 이유를 물어보니 출사 후에 동호회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흘렀고 표정도 생기가 넘쳤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아내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26년 결혼 생활의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우연한 계기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딸 수연이가 가족여행 사진을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겠다며 구글 포토에서 사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족 계정으로 연결된 클라우드에는 모든 가족의 사진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구글 포토에 접속해서 지난 몇 달간의 사진들을 훑어보는데 아내의 출사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풍경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한 남자가 유독 자주 등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짧은 머리,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처음 한두 장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 거의 모든 출사 사진에 같은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찍을 때와 아내를 찍을 때가 명확히 달랐어요. 아내를 향할 때는 눈빛이 다르고 미소도 더 부드러웠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분명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GPS 정보를 보니 출사 장소가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가평, 포천, 양평 등 경기도 일대의 여러 장소였는데 매번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 정보도 이상했어요. 사진 촬영 시간을 보니 오후 늦은 시간대에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출사는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후 5시, 6시에 찍힌 사진들이 상당했어요. 그것도 해가 질 무렵의 감성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7월 15일 가평 어느 펜션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동호회 멤버들은 뒤쪽에 있고 이 두 사람만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웠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아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갑작스럽게 달라진 외모 관리, 규칙적인 출사 일정, 밝아진 표정, 그리고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사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아내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닌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어야 한다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나는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7월 25일 월요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전문 기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메타데이터 분석,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기본 분석만 해도 200만 원, 심화 분석까지 하면 5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군요. 더 큰 문제는 아내의 휴대폰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8월 2일 오후 회사 근처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대표와 상담을 했는데 의외로 신중한 접근을 권했어요. 탐정은 우선 공개된 정보부터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가입한 사진 동호회 카페를 찾아보고 그곳에 올라온 출사 후기나 사진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었어요. 의외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네이버 카페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사진 동호회 이름으로 검색하니 실제로 카페가 있었어요.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공개된 게시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출사 후기 게시물에 아내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들이었는데 대부분 그 남자가 촬영한 것 같았어요. 댓글을 보니 그 남자의 아이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닉네임이었어요. 실명 대신 꽃빛지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닉네임은 렌즈 속세상이었어요. 8월 5일 탐정과 두 번째 미팅을 가졌습니다.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니 탐정도 의미 있는 패턴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탐정이 제안한 방법은 실제 출사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출사 일정을 파악해서 멀리서 관찰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비용은 하루 80만 원이었는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히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8월 12일 토요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탐정과 함께 아내의 출사 현장을 확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출사지는 가평의 한 펜션이었는데 아내는 평소처럼 오전 9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1시간 뒤에 그곳으로 향했어요. 탐정은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와 쌍안경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펜션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 자리를 잡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총 8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아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도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진 촬영 활동처럼 보였어요. 다들 카메라를 들고 펜션 주변의 풍경을 찍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펜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와 그 남자만 따로 나와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만 말이죠. 탐정의 망원렌즈로 확인한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26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오후 2시쯤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동호회 멤버들이 펜션 앞마당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동안 아내와 그 남자는 펜션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탐정이 위치를 바꿔가며 추적했는데 두 사람이 펜션 객실 중 하나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6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쌍안경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탐정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그 사이의 모든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약 1시간 30분 후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아내의 옷차림이 처음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관찰을 계속했는데 두 사람의 스킨십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마다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6시 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날 때의 모습도 의미심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차로 흩어졌는데 아내와 그 남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는 포옹까지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출사가 어땠는지 물어보니 날씨도 좋고 사진도 잘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거짓말로 들렸어요.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 눈앞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3일 일요일,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확인했지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아내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26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받아본 사진들은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스킨십 장면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8월 15일 화요일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추천받은 가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첫 상담에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의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이 있으면 법정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상 위자료는 아내에게서 2천만 원, 상간자에게서 1,5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800만 원에 성공보수 20%였어요.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가 4억 정도였고 예금과 적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아내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문제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딸은 대학생이라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3인 아들에게는 큰 충격일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들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8월 20일 탐정과 추가 조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상간자의 신상 정보도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했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 상간자는 52세의 중소기업 대표였어요. 기혼자였고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는 회장을 맡고 있었고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의 회사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직원 50명 정도의 제조업체였는데 재정 상태는 양호해 보였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력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8월 25일 두 번째 현장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평의 한 펜션이었어요. 지난번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중간에 둘이서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아예 다른 펜션 객실을 따로 예약해 놓고 들어가더라고요. 2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해 보니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26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마지막으로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배신당한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아내의 행동은 명백한 불륜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은 동시다발적 대응이었어요.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9월 5일 토요일, 아내가 또 출사를 간다고 나가려 할 때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은 아내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수고했지만 이제 그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내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냥 동호회 활동일 뿐이고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펜션 객실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아내는 울면서 처음엔 정말 사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내의 말이었어요. 26년 동안 나에게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내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9월 12일 드디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와 상간자를 동시에 고소했어요. 아내에게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2천만 원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간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반응을 지켜봤어요. 3일 후 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시한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응징이었어요. 상간자가 회장으로 있던 사진 동호회 카페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했어요. 동호회 내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에도 알렸어요.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회사 임직원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기업 대표로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9월 20일경부터 상간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타진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 같았어요. 1천만 원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집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각자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2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12월 15일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었어요.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상간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했어요. 아내의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집과 예금의 60%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상간자는 결국 1,800만 원에 합의했어요.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동호회에서는 제명되었다고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수연이는 대학생이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지만 정훈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입시를 앞둔 시기라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2024년 1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쪽 오피스텔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26년 만에 혼자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업무 효율이 올라갔어요. 3월에는 승진도 했습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올라갔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시작했던 것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동호회 활동은 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즐기고 있어요. 주말에는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봤어요. 26년 동안 가족 여행만 다니다가 혼자 여행을 해보니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혼자 생활하니까 생활비가 많이 줄었고 위자료로 받은 돈도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다시 계획하게 되었어요. 60세 정도에 조기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법적으로도 불리했을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26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은 분명 슬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조언하고 싶은 건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법적 대응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52세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시작된 불륜이
사진이라는 증거로 끝난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며 찍은 그 사진들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었거든요. 26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의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추억도 많았고 아이들도 잘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배신당한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더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아직은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